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미디어 협동조합 충북지역협의회 창립총회와 대의원 선거를 겸한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네. 예. 청주에 또 왔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3개월이 아니죠. 9월에 왔죠. 아까 이제 연예할 때 우리 안 오셔서 잘 모르죠. 9월입니다. 아, 9월이었습니까? 네. 예. 자, 9월로부터 이제 한 4개월 지났는데 청주가 또 무척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충청북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드디어 결집체가 생겼습니다. 바로 충북지역협의회인데 그동안 이 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해 애쓰셨던 많은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충북지역의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새로운 충청북도 지역의 풀뿌리 언론을 만들고 또 이 나라 언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충청북도의 구심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우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특별한 손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흥덕구를 지역 기반으로 하시는 노영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노영민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축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전 사실 충청북도 또 충청남도가 표심의 그 변화가 이미 그 17대부터 요동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 또 또 두 번의 대선 과정을 거치면은 야권이 그 패악이 일수인데 충남 충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여당 강세였다가 이제는 야당 강세로 확실하게 굳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또 꼬이네. 자꾸 꼬입니다. 예.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예.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17대 네. 그 총선부터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네,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 충청권이 예. 그 어떤 그 전통적인 예. 소위 그 보수 세력 예. 여당의 예. 텃밭이었다가 예. 정말 처음으로 정책을 가지고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 균형이 잡혀지고 예. 그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은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역 교회 발전이라면 뭐 세종시가 왔다든지 그렇죠. 그런 그게 결정적인 네, 변수였던 그것도 것 있고 같은데요. 이런 네.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그 혁신도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정부가 그 제 어떤 정부라고 해가지고 신행정 수도 예. 세종시 내려왔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돼 있던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들을 전부 지역 혁신도시로 다 내려보낸 겁니다. 전국으로. 충청도는 뭐가 내려왔습니까? 네, 여기는 일단
충청도에 내려온 것은 저 오송 지역에 오송에 예, 식약청을 비롯해서 예. 국립보건원 뭐 질병관리본부 뭐 보건사회부 주로 그런 보건복지부. 소위 그 보건복지 관련 네. 공기업들이 대거 내려왔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진천음성 쪽으로다가 그쪽으로는 또 이제 그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안전 관련 공기업들이 또 대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 분권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으면서 네. 보수적인 표심도 좀 바뀌었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충청북도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당시 이제 처음에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만 그 후에 민주당,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됐을 때가 충청북도가 잘 됐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야당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도의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됐고, 사실은 도의 발전과 그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그래도 어떤 국가 정책 아젠다로 삼는 네. 그 정당이 우리였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그리고 국가 어떤 권력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흥했고 예.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지금 충북지사하고 충남지사도 전부 다 야당 아닙니까? 예, 일단 광역 단위에서는 충청권이 4개 광역이거든요. 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예, 4개 광역 자치단체장은 전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잘 되겠네 이제 앞으로는. 아니 근데 17 그렇지 때부터 않은 것이 이 도의회는 졌어요 저희가. 도의회는? 도의회 졌고 청주시의회도 졌고 예, 충남 도의회도 졌고. 네. 그러면 전부 도지사들이 상당히 그 정책을 펴는데 고전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치를 안 할래야 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세종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세종시. 이 충청북도가 사실은 이 청주에서 세종시가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전보다는 네. 훨씬 가깝고 또 충청남도의 경우도 17대 이후로 새누리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게다가 이제 대전, 세종까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면서 가장 상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충청권이 이제 뭔가 야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통적으로 호남이 있었고 호남을 포위하는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충청과 호남이 하나의 어떤 그런 야권 벨트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런 그 판단은 너무 예단인가요?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네. 치열한 그런. 왜냐하면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예. 광역자치단체장은 승리했습니다만 예. 지난 19대 총선에서 네.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졌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지난 그거는 또 대선 때도 뭔가 좀 졌고. 예. 네. 그건 좀 뭔가 변수가 있기 때문 아닐까.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충청북도 아닙니까? 네. 그게 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지. 지난 대선의 영향은 예. 이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근거지로 했던 네. 보수 제3당 예. 자민련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예, 사실은 충남 지역의 저 해안가라든지 예. 이런 쪽은 새누리당이 우리 민주당보다 예. 당세가 약한 곳입니다. 원래가 자민련 강세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합당을 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음. 영남보다도 예. 더 졌습니다. 충청남도가 예. 대선에서 예. 합당의 그 효과 했죠. 때문에 선진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꾼 자유선진당. 예, 자유선진당이 예. 그 합당을 하면서 예. 대선에서 예. 우리가 그 지역에서 예. 아주 그 상당한 예. 그 좀 패배를 했던 것이 있고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예. 사실은 우리가 예. 충청권이 25석입니다. 의석이. 예. 우리가 10석. 새누리당이 15석. 아하.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15석이 된 이유는 예. 그 소위 우리는 자민련이라는 게 익숙합니다만 예. 그쪽이 합당하면서 예.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 뭐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예. 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의 여파가 충청권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에 좀 악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많았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자민련 그 이전에
시민정화당부터 시작되죠, 그죠? 예. JP에 예. 시민정화당, 자민련, 이제 나중에는 선진당, 선진통일당. 선진통일당이 있나요? 여하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말하자면 이 지역을 근거로 하는 정당이었는데 대선 앞두고 이제 합당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고전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5대 10이면은 뭐 선전하셨네요. 네, 아주 정말 네. 당시에 그래도 예. 그 이해찬 총리가 예. 그 정계 은퇴하고 출마하지 않겠다 예. 한 것을 정말 번복시켰죠. 번복을 시키느냐고 네. 정말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음. 간신히 설득해서 예. 세종시에 출마를 시켰죠. 그분이 청양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묘하게 된 것이 예. 세종시를 둘러싼 지역은 전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열성을 얻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세종시 옆에가 천안이거든요. 예. 천안이 2개인데 예. 지역구가 천안 2개 지역구를 다 이겼습니다. 아. 그쪽에 대전이 유성입니다. 예. 그 유성도 그 이겼죠. 예. 공주 이겼죠. 예. 그 충북도 예. 그 이제 청원 청주거든요. 붙어 예. 있는 데가 예. 여기 4석 중에서 3석을 이겼죠. 어허. 그래서 이게 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종시 효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 아닙니까? 예. 이것이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필생의 그 과업으로 여기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예. 당시 또 예. 총리를 했던 분이 이해찬 의원이니까. 예, 그랬고. 그래서 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세종시 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그 정치적 족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MB가 그걸 뭐 세종시 원안을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결국에는 수정하는 그야말로 백지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이펙트가 더 컸군요. 네. 예. 대선 때는 사실은 충청권에서 네. 그 박근혜 후보의 그 어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이 각을 세운 것이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차별화에 예. 성공한 예. 충청 지역으로 볼 때는 예. 차별화에 성공했던 겁니다. 예. 왜 박근혜 이펙트보다도 노무현 이펙트가 더 컸을까요? 일단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예.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예. 펴면서 세종시를 건설했고요. 예. 그리고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예. 충청도가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예. 그 여당 프리미엄을 갖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펙트보다 노무현 이펙트가 더 컸던 거는 그만큼 세종시 건설에 있어서 세종시 계획에 있어서 노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임팩트가 더 컸다. 정치적 네, 임팩트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서울하고 경기에 지금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이런 그 불균형한 나라에서 노 대통령이 지방분권 정책을 썼던 것은 진짜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정책이었죠. 그게 사실 정권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어졌으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틀을 마련했을 건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 상당 부분 백지화되기도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폐기되죠. 예. 예. 그러나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세종시 같은 거는 결국은 이제 그것도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폐기하려고 했죠. 예. 그러다가 뭐 박근혜의 도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박근혜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지. 의원.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과 차별화를 끼하기 위해서 반대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여하튼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세종시는 살아남았고 예. 그밖에 저기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뭐 경남, 진주, 뭐 어디 저기 전라남도 이런 데도 뭐 한전도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이익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네. 분명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 폐기인데 그렇죠. 이건 또 승계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펴왔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그 폐기 노선을 그것은 이어받고 있어요. 승계하고. 이게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서울에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규제를 풀어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서울 근처에 마구잡이 개발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하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인구 2천만 정도가 경기 서울에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현저하게 해치고, 특히 인구가 일정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 투자 기관을 강제로 옮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풀어줘가지고 가급적이면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역할을 지방이 더 많이 준다, 이제 이런 건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을 풀어줘 버리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내려왔던 기업들도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니, 가까운 데 있는데 뭘 미쳤다고 저 멀리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그걸 강요해야 되는 이유는 서울에 혹은 경기도에 모든 것이 집중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지역 분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업적들, 이룩되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미래를 탁월하게 내다봤던 정책이 바로 지역 분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헌법을 보면 우리 헌법이 사실은 진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 헌법 제9장이 경제입니다. 이 경제인데 헌법 9장을 오늘 한번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각 조가 있습니다. 조의 시작은 첫 문장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세 가지입니다.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관해서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하여야 한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무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의 의무입니다. 대기업, 아니 통칭해서 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시장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서 국가가 경쟁할 수 없는 이 부분만큼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또 하나의 국가의 의무는 뭐냐면 농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라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가 아닙니다. 산업 중에서 농업만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방입니다. 지방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개발하고 거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뭐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 지방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도 헌법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의외였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헌법 제9장이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과학기술, 문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무는 딱 세 가지였다.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농업에 대한 보호 육성,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을 보호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국가에 부여된 헌법상 의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투철한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직에서 당장 해임해야 되겠네요. 사실상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충청권이 호남권 인구를 추월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영호남 이랬었는데, 영남이 현재 한 1,300만 되고 호남이 다 합쳐서 아마 400만이 안 될 거고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또 대전, 세종시 합하면은 지금 현재 몇만 정도가 추산됩니다. 호남이 400만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한 400만은 넘지 않을까요? 한 500만 정도. 아니, 500만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예상합니다. 지금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지금 인구가 한 1, 2시만 정도 앞서 있을 겁니다. 근래에 이제 추월을 했는데. 역전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그에서 수도권의 그 어떤 인구가 분산되면서 지금 충청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수도권 인구 분산의 효과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사실은 충청도입니다. 충청권이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야당이 선거 전략을 짤 때
충청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중, 정치적 비중 상당히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사실은 충북만 하더라도 예. 충북에서 이기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 충북에서 적어도 뭐 1000표가 됐든 10,000표가 됐든 예. 충북에서 이겨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충청북도의 표심이 수도권 표심하고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안 그랬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예. 이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인구 비중이 아주 좀 교묘합니다. 여기가 지금 영남이 호남보다 한 2배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인구가 2배도 넘죠 지금. 충북도 영남이 더 많습니다. 호남보다. 특히 충청북도의 북부지방 같은 경우 호남 접경지역 아닌 영남 접경지역인데 예. 저쪽 지청 충주가 그쪽은 영남 인구가 아주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청주권에서 호남 인구가 경부선 타고 일부 들어오는 거지요. 예. 이게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이 충청권 전체로 보면 영남 인구가 호남 인구 만약에 영남이 한 20%다. 그러면 호남은 한 8%, 뭐 이 정도 되면서 또 토백이도 많고 또 충청권 타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인구 구성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은 수도권으로부터 상당히 받습니다. 저 충북 북부지방은 영남으로부터 많이 받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수도권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예. 또 역대 보면은 충청 민심을 잡지 못하고서는 대권을 잡기 힘들었던 측면도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92년 대선만 보더라도 YS가 JP를 끌어안고 이제 선거를 치렀었고 또 97년 대선을 보면은 또 DJ가 JP를 또 끌어안았고요. 2002년 대선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뭔가 특효의 조치들이 지난 있었는데. 대선 때는 예. 한나라당이 선질통일당과 합당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내신 우리 노영민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 당시에 대선 때 비서실장이셨죠? 네. 그때 뭔가 문재인 후보 차원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비장의 카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예. 사실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예. 지금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우리 당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 예. 예를 들면 예. 사실 그 당시에 예. 우리가 선진통일당이 한나라당과의 통합에 예.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고 예. 선진통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예.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예. 중에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그쪽 합류하지 않게 하고 예.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영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있었지 않습니까? 권선택 대전시장 같은 분. 권선택이라든지 몇 명 있었습니다만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집단적으로 예. 적어도 6대4 정도 저쪽으로 6이 가면 네. 우리가 4 정도는 예.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예. 우리 당이 막았습니다. 소위 당내에 우리 충남 대전 예. 지역위원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 어떤 차기 지사든 시장을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 예. 이 지역의 원외 지역위원장들, 예. 이분들이 어떤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워서 명분은 무슨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앞세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후보에게 예. 얼마나 큰 압박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너무 괴로웠죠. 예. 사실은 도와주겠다고 예.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후보는 좀 폭도 넓혀서 그분들 다 영입해서 같이 가야 된다. 대선에서 이기는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지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한테 예. 승리만이 대안이다. 승리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많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예. 그런 분들이 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지지 선언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쪽에 소위 대표적인 인사들이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당이 못 받은 겁니다. 그 참 안타깝죠. 결국 지난 대선은 그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애쓴 것이 당이 아니라 선거 캠프였다. 이런 참 아픈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의원께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예. 당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예.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음 대선을 예. 장담하기가 어렵겠다. 특히 네. 지금과 같은 정당 지지도 속에서 예. 당 지지도가 결국 후보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 그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 문재인 후보가 48%를 얻었는데요. 예. 당 지지도는 어림도 없었어요. 당 지지도보다 훨씬 많이 얻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지지도가 후보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 마지막 가면 예. 결국 당 지지도를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사실 또 이 총선이 중요합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네. 대선이 또 가시밭길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상당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소수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을 네. 심리 부지불식간에 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회 일당으로 올라서면 예. 안정이라는 슬로건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은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 제1당으로 올라서는 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예. 그래도 당의 후보로서는 예. 문재인 후보가 예. 당을 맡고 내년 총선을 지휘해라. 네. 라는 것이 우리 당 지지층들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과 충청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호남은 최고로 잘하면 네. 한 석 더 얻는 겁니다. 네. 이정현 지역. 예. 나머진 다 우리 당이니까 호남은 최고로 잘하면 한 석을 더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20석은 더 얻어야 제1당이 되거든요. 예.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 부산 경남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백 표 차로 진 곳이 5곳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제1당으로 올랐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한 5석 더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한두 석, 대구에서 한 석 정도, 그 나머지 수도권. 근데 수도권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상당히 선전한 겁니다. 수도권에서 더 이상 의석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키는 것도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볼 때 결국 우리가 의석을 추가할 것은 이쪽인데 예. 결국 이쪽 지역의 민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 민심이 예. 결국은 어떤 국민적인 여망을 받는 그 어떤 당의 리더가 예. 문재인이라고 본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좋지요. 안 하고 그냥 대선 그냥 이렇게 광내다가 대선으로 가면 네. 그 상처 안 입고 좋지요. 예.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게 요즘 보면 알지만 이거는 뭐 저 상대방보다 더 험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도 상하지만 예. 문 후보 개인한테는 예. 보약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 그게 맷집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경선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후보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까먹는데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경선할 때 이보다 더 합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가요. 거기는 아예. 온갖 험담 그리고 온갖 약점들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2007년도 이명박하고 경선할 때 나온 거예요. 그때 치열하게 뭐 정윤회 얘기도 사실 그때 나왔어요. 최태민 얘기도 나왔고. 정윤회가 삼성동 팀 운영하다가 이명박 쪽에서 최태민 사이를 갖다가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해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윤회가 공식 라인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바로 이명박 때문입니다. 내 곁을 떠났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명박 때예요. 2007년도.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들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을 보고 뭐 이전 투구를 벌인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진짜 언론은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할 때 이보다 100배는 더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뜯어먹을 게 별로 없잖아. 게다가 또 BBK 의혹이 처음 나온 데가 바로 친박진영 아닙니까? 친박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뭐 이런 경선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아름다운 점만 나온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 나오는 이런 뭐 폭로전이라든지 비난전은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를 오히려 심하다고 쓰는 언론들이 부당한 겁니다. 사실 새누리당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점잖은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붙여봤습니다. 예.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남의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멩이도 예. 내 옥을 다듬는데 활용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타산지석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남의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이지만 내 보배를 다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의원님도 사실은 이렇게 거친 아마 그 정치판에 이런 것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예. 아마 본인은 좀 당황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당의 동지고 끝나면 같이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나올까? 특히 지역주의라든지 색깔론이라든지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립니다. 그래도 끝나면 같이 합니다. 그럼요. 그게 야당의 전통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뭐 당권 이런 거 이제 나가면은 사실 문재인 의원 개인으로 좋을 가능은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욕도 안 먹고 있다가 어차피 뭐 민주당 내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바뀌지 않으면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결국은 차기에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사실 당권에 도전했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평가해 줄 만한 거라고 봐요. 네. 문재인 의원이 당권 도전해가지고 사실 이거 모험입니다. 잘못하면은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됐다가 공동대표됐다가 완전히 맛이 안 갔습니까? 제대로 못해가지고 문재인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못하면은 역시 맛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바꿔서 방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의 지지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누가 후보로 나서든지 간에 새누리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판단하에서 저는 그야말로 똥무대기 밭으로 뛰어든 것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 의원님,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유력하지 않습니까?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 보더라도 뭐 위협이 될 만한 그 후발주자들의 그 추격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후가 문제란 말이죠.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 밖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종편, 조중동, 정권, 검찰, 국정원 뭐 총동원돼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 할 것이고요. 당 안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당 안. 반노는 없습니다만은 비노 정치인들의 이들의 그 총공세가 이어질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노 의원님 보시기에 이걸 이겨낼 체력이 있습니까? 기초 체력이 있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국은 당이라는 것은 차기 대선의 그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당은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의원이 우리 당내에 있는 당 바깥에 이제 자치단체장들을 빼고 그분들은 현실 정치에 일단 개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뺀다면 적어도 당 안에서는 문재인 의원님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당 안에 있으면 지지도 대선 후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갖는 혐오감이 크기 때문에 정치에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지지도는 높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 바깥에 있을 때 지지도는 높잖아요. 당 안에 들어오면 빠지는 겁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당 밖에 제일 먼 데 있으니까 제일 먼 데 있으면 제일 높은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빠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든 뭐가 됐든 당의 후보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진짜 지지도가 나오는 거죠. 거품 빠지면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결국 어떤 당 운영에 두 가지죠. 결국은 얼마만큼 당을 혁신시킬 것이냐. 두 번째는 얼마만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만 확실히 보여준다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혁신 드라이브를 펼치면 펼칠수록 독선이란 말이 또 불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 진영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혁신 플랜을 갖고 계신 건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모바일이라든지 SNS 기반한 그런 플랫폼을 건설해가지고 정당을 변화시켜야죠.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뭐 전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한 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 그 열어놓고 생각하고 권리 가야 됩니다. 당이 권리 안 가면 당은 죽지요. 예. 자,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이 말은 사실 새누리당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6.2 지방선거 보니까 6.4 지방선거였나요? 6.4죠. 예. 자, 앞서 6이라고 했는데 6.4로 정정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 때도 보면 다 공천 논란 그 중심에 섰던 새누리당이고요. 어떻게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건지 그 부분도 참 적일 겁니다. 예. 룰에 의한 그 예측 가능한 공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가급적이면 빨리 예. 그 룰을 확정을 지어야겠다는 거죠. 예. 일단 내년 4월이 총선이면 예. 적어도 총선 늦어도 총선 뭐 한 10개월 전이면 10개월 전 예. 이때까지는 대진표가 나온다. 공천에 대한 룰을 확정하고 예. 그 출마를 원하는 모든 사람 경선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룰에 따라서 지역에서 뛰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당원 20%, 대의원 뭐 20%, 여론조사 40%라든지 예. 뭐 이렇게 룰이 확정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전에 자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격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를 둬서 예.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걸러낸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뛰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있죠. 전략공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당원의 30%로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아마 이게 대폭 줄어들 건데요. 예. 그 부분도 예. 전략공천을 하겠다면 예. 사전에 어디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한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전략공천할 지역을 가지고 후보를 거기서 공천받고 그러면 그건 사기죠. 예. 저는 그래서 전략공천 지역 발표는 미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어떤 그런 그 뭐 통일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국방이든 이런 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다음 20대 총선에서 필요하다. 네. 대선 전략에서도 필요하고 예. 하면 그 사람은 공천을 줘야겠다. 근데 예. 그 사람이 지역이 어디고 그 지역에서도 괜찮다. 예. 그러면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은 뭐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지역이다. 누가 나가도 그러면 그 지역을 그냥 공천 지역으로 전략 공천 지역으로 그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많으면 안 되겠지만 예. 아무튼 예측 가능해야 된다. 예. 청년 비례대표도 계속 가는 겁니까? 그건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성공한 게 청년 비례대표인데 가장 실패한 걸로 조중동은 또 몰아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청년 비례대표 같아요. 그 당내에서도 그 가장 실패한 거라고 하고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래요? 조중동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모양이구만. 자, 이제 뭐 사실은 당대표가 되신다 하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일단 대선은 예. 생각하지 않겠다. 근데 뭐 지금은 결국은 총선만 생각하겠다. 예. 총선만.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혁신과 위원 확대. 예. 하여튼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히 대선 생각했다가는 그거마저 날아가죠. 자기가 만약에 이번에 예. 대표가 돼서 예. 당을 개혁 혁신하고 예.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예. 그래서 총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예. 나의 정치적인 그 역할은 예. 여기까지로 알겠다라고 예.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산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예. 사실은 지역구에 출마하면 예. 지역구 운동에서 예.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딴 데를 가면 예. 다 됐다 이거지. 예. 소위 오만하다. 예. 뭐 이 논란의 휩싸입니다. 예. 유권자들한테 선거 때는 가장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예.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가 그 지역구에서 딴 지역을 지원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출마하면 한 명의 문재인이지만 예.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 비례대표조차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건 뭐 아실 겁니다. 예. 대개 당대표들이 지역구에 나가지 않으면 비례대표 20번이든 21번이든 네. 그쪽에 받습니다. 예. 배수진 치고 뛰죠. 예. 근데 비례대표조차 예.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지역구를 맞지 않은 뛰면 예. 한 명의 문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부산 경남에서 지난번에 예. 그 몇백 표 차로 졌던 예. 그 사람들을 다 당선시킬 수 있도록 5명, 7명의 문재인을 만들어내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제 뭐 그런 거죠.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가 수도권이라면은 뭐 개비해도 되겠지만은 부산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안 들어도 당선됩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정말 부산 쪽은 타 지역을 갈 생각을 말아야 되고 결국 그 지역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역구 승리가 아니라 전국 승리를 위해서 예. 그렇게 부산 지역구를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였군요. 자, 문재인 의원과 가장 가까운 분이어서 사실은 노영민 의원께 문재인 의원과 관련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차후 총선 대선 이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비장의 뭐 충청권을 위한 그런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구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있습니다만 예. 그걸 전략상 지금 밝히는 순간 아주 큰 분란이 날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예,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딱 그걸 내놓는 순간 예. 충북 지역 언론이나 예. 충북 도민들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북에 올인하네? 예. 저 사람들 독하게 나오네? 예. 이러한 인식을 줘야 됩니다. 예. 누가 봐도 예.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 도민 누구나, 예. 지역의 기자, 언론 누구나, 예. 새정치연합이 충북에 올인하는구나. 예. 저 사람들 독하게 나오네?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큰 게 이제 제시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사자방 국정조사가 논란이 된 뒤 처음으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맹형규 전 정무수석 등 집권 당시 청와대 수석 15명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평소보다 많은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털뉴스 사이트에서 이명박 그리고 자원외교를 입력했는데 2007년 대선 후보 때부터 검색됐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카자흐스탄 등 제가 만난 친구 중 상당수가 에너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외교를 다변화해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후 총리를 자원외교할 사람을 세우겠다고 공언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적으로 일할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도 해외에 나가 자원외교 등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의 역할이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아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 총리 후보자 역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물론 대통령 되신 뒤에 활동을 하실 줄 압니다만 저도 그 못지않게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의 보틀렉이라고 할까 애로인 에너지를 풀어가는 데 힘을 합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명박의 자원외교를 빙자한 영업이 시작되는데 청와대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인 오늘도 숨가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4강 외교에 주력했다면 오늘은 자원 외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이어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들로 주요 의제가 자원 개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권 일부 그리고 야권으로부터 공세에 초점이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의 지식경제부 차관 기용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내정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쪽을 상대로 한 자원외교를 강화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그동안 에너지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자원 분야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좀 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뒤, 즉 2011년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CNK 마이닝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카메룬에서 4억 2천만 캐럿이나 묻힌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2009년 김은석 총리실 외교안보 정책관과 지난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직접 카메룬을 방문해 기여했다는 내용도 선전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발표 전날 3,400원 선이던 주가는 16거래일 만인 1월 10일 1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올해 4월 다이아몬드 대박을 터뜨렸다던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없었고 수조 원어치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다던 광산은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불길이 번질까 봐? 일단 지금 우리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노영민 의원 하면 또 수년 전부터 파고 다니는 돋보기를 들고 이제 취재하고 계시는 그런 독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관련한 것입니다. 자원외교 특위가 이제 시작한 지 근 한 달.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게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그러면은 특위가 그때 발족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은 특위 구성은 그날 된 겁니다. 거의 한 달 다 돼가고 있는 형국인데. 열흘 됐죠. 열흘. 오늘 1월 12일. 죄송합니다. 오늘 되게 오늘 잘 안 맞네요. 예. 열흘 사이에 뭐 큰 성과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예.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인가요? 그분이 간사죠? 예,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자꾸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외유를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출장을 가시는 거죠. 출장을요? 예. 그러면 지금 특위가 공전 상태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료가.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자료를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자료를 요구하고요. 예. 근데 그 자료 중에서 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열람밖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비조사해야 되고 제출받을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 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저쪽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자료를 분석합니다. 예. 분석한 다음에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예. 받으면 우리가 질문을 하죠. 예. 그래서 2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예. 셋째 주가 이제 설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그 전에 지금 시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현재 어떻게 좀 성과가 있으십니까? 공전 상태로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공전 상태가 아니고요. 예. 지금이 이제 워밍업 예. 하는 시간이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월 12일 그때부터 가동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 예. 때부터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예. 조사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2007년이요? 네. MB 정권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바로 MB 정권이 MB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2008년 2월에 쿠르드 유전과 관련된 MOU를 체결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당선자 시절에 MOU를 체결한 MB의 1번 MOU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하자마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때 제가 전쟁 중에 이라크를 다녀왔었습니다. 갔더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이라크 중앙정부하고 쿠르드 자치정부 이 둘 사이가 거의 유기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도 아니고 거의 별개 조직으로 돼 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확보된 것처럼 떠벌렸는데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게 뭔 소리냐 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벌써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조금의 상황 변동은 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라크가 무척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특히 이 제3세계에 대한 자원 개발은
그 나라의 내셔널리즘과 아주 밀접합니다. 민족주의. 우리로서는 자원 투자지만 그쪽의 어떤 민중들은 수탈로 봅니다. 예. 또 그런 게 많았고요. 예. 이게 자원이라는 것이 내셔널리즘과 결합이 되면 예. 골치 아픕니다. 예. 이게 투자 보장이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사실 이것으로서 미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이익이 지켜지는 겁니다. 현재. 예. 그런데 우리가 쿠르드하고 했을 때 이라크 헌법은 이라크의 자원은 이라크 민중의 것이다. 헌법 조항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정부 거라는 뜻입니다. 예. 중앙정부가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반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생산물 분배 협정 뭐 예. 이런 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제 아무리 수많은 협약을 맺어도 소용이 없어요. 인정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중앙정부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름이 한 방울도 못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 방울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었냐 하면 쿠르드 자치정부라는 데는 참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참 무모해요. 예. 쿠르드 자치정부는 사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상으로 이거 테러 단체였어요. 쿠르드 노동자 당이라고 예. 해가지고 예. 소위 쿠르디스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예. 세계 최대의 그 독립국가를 갖지 않은 민족이 쿠르드족 아닙니까? 예. 요게 이라크와 터키에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예. 쿠르드 노동자당이 예. 소위 쿠르디스탄 건설을 목표로 하는 테러, 요인암살, 시설 파괴 이런 걸 많이 하는 그 집단이에요. 예. 그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 집단이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 후세인을 칠 때 예. 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이 딱 미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 이라크 내 한 지역에 대해서 그 후방 안정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역 정부로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법적으로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졸지에.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라크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좀 꼽죠. 예. 미국이 뭐 후세인 제거해 줬으니까 예.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참 반기는 못 들지만 사실 좀 꼬운 게 있어요. 그래도 이라크 헌법에 의해서 이라크의 지하자원 석유는 중앙정부 건데 예. 쿠르드가 독자적으로 계약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석유공사하고. 그러니까 이라크 중앙정부가 우리 한국석유공사를 블랙리스트에 딱 올려요. 그래가지고 돈은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예. 지금 7년 됐죠? 아직도 안 풀렸어. 오늘까지 안 풀렸어. 이라크에 우리 석유공사 직원이 딱 비행기 타고 가면 공항에서 추방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예. 법을 바꿨어요. 예. 뭐냐면 예. 가스공사법을 바꿨어요. 석유공사가 이라크에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석유공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예. 그래서 가스공사 법이 있습니다. 예. 가스공사 법에 가스공사의 사업 목적에 예. 가스 사업이 아니라 예. 석유 사업을 넣어준 거예요. 석유공사도 아닌데 왜? 이라크에서의 석유 사업은 니들이 해라. 해서 국회가 가스공사법을 바꿔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의 석유 사업은 쿠르드 말고 예. 나머지 사업은 전부 가스공사가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쿠르드의 그 유전 개발과 관련된 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예. 그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다들 그 심증은 가시잖아요. 이게 MB가 되지도 않을 일을 부풀려 가지고 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뭐 그래서 자원외교에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 정도는 뭐 대부분 다 예. 그래서 예. 석유공사의 쿠르드 과장이 예. 담당 과장이 예. 자살을 해요. 나중에 예. 왜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예. 왜 그랬냐면 네. 이명박이가 미친 짓을 해요. 예. 관권을 받아오는 겁니다. 예. 관권, 탐사권이에요. 예. 탐사 실패하면 꽝이에요. 예. 하고 SOC 건설을 21억 달러를 해주기로 해요. 미친 짓이죠. 저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때 상황에서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리고 우리 석유공사가 그 탐사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예. 남들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석유공사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관권의 설정 기간이 있어요. 예. 그 기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예. 올해로 끝나거든요. 다 실패하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올해로 끝이에요, 이게. 예. 근데 그 당시에
SOC 건설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 돈 붙여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이라크 다녀왔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붙이지 마라, 난리 쳤어요. 송금 못하게 말리고. 이라크 쿠르드 정부는 돈 붙이라고 난리치고. 예. 그래갖고 이 직원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직원이 결국 송금을 거부하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협상을 해가지고 한 10억 달러는 깎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서 10억 달러 깎은 거예요. 이 직원이. 예. 참 이런 게 있었고요. 예. 참 지금도 결국 우리가 그 당시에 21억 달러 SOC 건설해 주기로 하고 받은 광구가 3개 남았는데 예. 결국은 하나는 예. 탐사 최종 실패로 반납했어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고 스위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광구의 15% 지분만 가지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예. 상가 사우스라는 광구인데 예. 이게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예. 근데 이게 올해 말로 예. 탐사권이 종결돼요. 예. 올해 말까지 안 나오면 꽝이에요. 그러면 연장하고 싶으면 예. 그쪽에서 이제 신규하고 똑같이 우선 계약권을 줄지 모르죠. 예. 돈 다시 내야 돼요. 예.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우선 협상권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SOC 그것도 깎았으니까. 그것도 깎았고 아무튼 탐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걔들 손해거든요. 예. 일단 생산이 되면 예. 그 나라에 한 50%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기들도 석유공사가 탐사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딴 나라에 줬으면 성공했을 걸. 석유공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이 예. 갔나 모르겠네. 간다고 했는데 네. 거기 이라크를 가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이라크 중앙정부, 쿠르드 자치정부에 예. 물어볼 것. 예. 그러니까 누가 기자하고 같이 가는가 봐요. 예. 그래서 물어볼 것, 요거를 물어와라. 예. 제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쿠르드 자치정부에 왜 니들 투자 때문에 석유공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왜 그거 해제하는데 노력 기울이지 않느냐. 예. 뭐 이런 거라든지 올해로 광권이 종료되면 재계약하겠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몇 가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라크뿐만 아니라 뭐 파나마, 페루, 캐나다 뭐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자원 외교를 뭐 전 세계에 가서 이렇게 기부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예.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자원 외교의 그 책임선 최고위에 MB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특위에 MB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는 예. 일단 증인 야당의 능력인데 그건 사실 증인 소환은 예.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가능합니다. 예. 절대 합의 안 해주죠. 그렇죠. 새누리당이 예. 절대 합의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예. 결국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결국 국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야당은 예. 이명박 관련된 그런 것들 예. 내지는 이명박에 의해서 유출된 국부 그 절차적 불법성 예.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전으로 예. 그러면 예. 이명박이 예.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좋아, 내가 나가서 얘기하지. 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현 정부 안에 MB가 자원외교권으로 글쎄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지, 만약에 그 혐의가 다 확인이 된다면은, 그것도 참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권은 예. 자원 3사로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자원 3사? 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아하. 실질적으로 투자를 주도했던 곳이죠. 예. 그렇게 끌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용원 사장을 예. 배임과 직무유기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반은 최경환 지시 받았다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시를 받았다라고까지는 안 했고 예. 동의를 받았다. 동의를 받았다.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으로 꼬리를 자른다는 건 그 위로 올라가면은 최경환도 무사치 못하다. 일단 얘기겠죠. 강용원 사장이 예. 국회 국정감사 때 출석을 해서 5명의 의원의 질의에 예.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예. 당시에 최경환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 하베스트 날이 최고의 네. 단일 투자에서 예. 현재 손실이 확정된 예. 건입니다. 예. 2조를 투자해서 200억 회수인데
100분의 1인데 사실 이 200억도 이게 장부상이지. 예. 아마 철수 비용 따지면 결국은 20억 달러 예. 그냥 이게 떡 싸먹고 그냥 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그것도 탐사 광구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동되고 있는 정유 공장입니다. 예. 어?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돈 쏟아붓고서 예. 결국 철수하는 거 20억 달러를 떡 싸먹고 철수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당시에 우리 석유공사법에는 예. 석유공사의 사업 목적에 예. 정유 사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는 것은 석유공사법에 위반된다라고 강영화 사장은 판단했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장관한테 보고했다. 예. 보고했다. 예. 그랬더니 최경환 장관 동의했다. 예. 이겁니다. 예. 근데 최경환 장관은 이거죠. 아니 토요일 날 잠깐 보자고 뭐 보고할 게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예. 보고했는데 예. 그때 내가 장관 된 지 얼마 안 돼서 예. 내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알았다고 잘하라고 했는데 예. 내가 그건 뭐 크게 죄졌냐 예. 이겁니다. 예. 아니, 그런 분이 왜 경제부총리를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뒤로는 하는 말이 예. 사실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제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죠. 예. 노 의원, 내가 친박이잖아, 친박. 예.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 내가 힘이 있었겠어? 알면서 왜 그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그건 핑계죠. 예. 본인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 그만둘 때 임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대부분이 예. 최경환 장관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예.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인사청문회 때 예. 아니 기금까지 동원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외 자원 개발에.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그리고 퇴임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 세계를 누구면서 이 자원외교 해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한 것이 가장 보람입니다. 인상에 남고. 퇴임사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한 게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국정조사에서 그런 얘기 다 나오겠네. 요번에 다 나올 겁니다. 예. 그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었고요. 근데 또 대선 전에는 친박 캠프에 있으면서 BBK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분이 또 최경환 부총리 아닙니까? 참, 그 인생, 멀티트랙입니다, 그 양반. 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증언대에 세워서 거세게 몰아붙이고 결국 그래서 MB가 자신의 실책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한다면은 아마 야당의 그 위상은 지금까지의 무력감을 완전히 떨쳐내고도 남을 그런. 절대로 안 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예. 저희들이 예. 사실은 예. 그 당내에 예. 그 해외 자원 개발 어떤 진상조사위원회를 예. 당내에 만들었을 때, 예. 제가 위원장을 했었습니다만, 예.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예. 첫 번째 목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관철시킨다. 네. 두 번째, 국정조사의 MB를 출석시킨다. 예. 요게 바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고요. 네. 첫 번째 목표는 저희가 그랬어요. 새누리당한테. 국정조사 안 받아주면 우리는 더 좋아. 우리는 일주일에 2건씩 새로운 것을 폭로할 걸 6개월치 가지고 있어. 버텨보려면 버텨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일에 2-3건씩 계속 폭로해 나갔던 겁니다. 예. 지금까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모든 폭로는 우리 당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새누리당이 이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해서 받은 겁니다. 예. 적어도 자기들은 이걸 받아야 물타기가 가능하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해외 자원 개발했지 않느냐,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원래 실패율이 높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예. 받은 겁니다. 예. 그대로 뒀다가는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예. 그래도 이명박을 저번 때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의석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국민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폭로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건데 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도 몰려가지고 이명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2월 달이면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뭐 있는 때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명박을 정은대 세울 수 있겠느냐 저는 하여튼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뭐 아무튼 뭐 그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그 빚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진짜 뭐 국정원하고 뭐 사이버 사령부까지 동원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예. 뭐 이제 빚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성사시킨다면은 야당이 그간의 무력감을 완전히 떨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싼 그런 그 환경은 상당히 험악하고요. 또 특히 그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양상이고 아울러 그래서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들고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당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뭐 무력한 야당 이거를 실감하실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면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확신해도 됩니까? 일단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진정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높이 샀거든요. 이 진정성이 있고 또 착한데 그게 사실 강한 야당과는 좀 이제 반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독하게 하겠다라는 독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도 죽고 네. 정말 우리 국민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리만이 대안인데 네. 본인도 뭐 어렵고 당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바쳐서 해야 될 겁니다. 예. 아니 그 정동영 의원을 끌어안지 못해요 그렇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구가 지금 강남 아닙니까? 네. 그 다음 20대 총선에서도 강남이라는 게 참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예. 지역위원장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딴 지역구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뭐 정책 도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뭐 한 1년간 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위원회마다 예. 이렇게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의 창당을 독자적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호남 지역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제야 그 어르신들이 그 추진하고 있던 국민 모임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탄 거가 된 거죠. 사실은 자기의 원래 생각은 소위 호남 신당 창당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 모임에 이제 이렇게 올라탄 것인데 글쎄요. 항상 보면 이 야당의 경우는 이게 좀 분열 네. 뭐 이렇게 이것이 항상 문제인데 예. 뭐 그래도 또 다음 총선 전에는 또 합쳐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정의당을 비롯한 그런 진보 야당과의 연대 그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지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선거 때마다 연대를 하느니 아예 미리 왜냐하면 연대라는 것은 불투명성입니다. 연대를 하면 예. 연대한 상대방에게 몇 개 지역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은 전략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그동안 뛰어왔던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네. 뛰어왔던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대는 20대 총선에서 어렵다. 예. 결국은 미리 예. 합당을 다 해놓고 예. 같은 룰에서 뛰어라.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정의당과의 그 합당, 국민 모임과의 합당도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까? 그럼요. 네. 다만 이제 정계 개편에 대한 그런 구상도 있으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이미
연대가 아니라 어차피 연대할 거라면 연대할 거면 왜 합당을 못 하겠느냐. 그리고 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선 구도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도 않고 앞으로 소위 국민 참여 경선이 됐든 모든 이런 소위 당의 그런 어떤 그 공정하고 투명한 그 어떤 후보 선정 절차에 그거는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를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면 합당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 생각입니다. 충남지사를 지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지명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국 이 난국을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총리 인선인 것 같은데, 워낙 또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총리 자리가 이수나만한 자리여서 그런지 국민들의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물러날 사람은 정호원 총리가 아니고 3인방? 3인방이라고 문고리 합니까? 3인방. 문고리. 문고리 3인방인데 문고리 3인방은 그대로 두고 총리가 다 뒤집어 썼어요. 또 비서실장은 할 일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할 일 남은 거 마저 마치면 아마 물러난다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궁금하지도 않고 또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거의 2반 정도가 아니라 붕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상이 예사롭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일찍 왔습니다. 너무 일찍 왔다. 너무 일찍 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기대는 하진 않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분이 큰 사고는 치지 않을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4대강에 종편에 부자 감세에 해외 자원 외교에 수십 조씩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돼야 될 국가의 재원을 엉뚱한 곳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은 안 할 거다. 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안 칠 거다. 이런 게 대부분의 시중의 평이었죠. 어떤 정말 박근혜 표 정책, 박근혜 표 사업 이런 건 없을 거다. 재임 중에 그렇게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이렇게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죠. 본질적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 한계 이외에 본인이 얼마든지 소위 기술적 측면으로서 돌파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역시 이게 불통과 고집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그것조차도 어려워졌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반되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속도가 박 대통령 지지율만큼 규모만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쪽도 하강세고요. 자, 그렇다면 야당 지지세가 좀 올라야 할 텐데, 반사 이익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또 안 보인단 말이죠.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30%대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야당의 위기가 뚜렷한 지도력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구심이 없습니다. 구심이 없기 때문이다. 구심이 없고, 이게 보면 저는 당의 윤리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하게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 바깥에 있는 분이 정말 윤리위원장 맡아서 정말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과 윤리를 요구해야 되고 그 잣대로 재서 가차 없이 아마 한다면 어떤 당이 상당 부분 이제 좀 혼란한 부분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윤리위원장 선임서부터 결국은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내정해 두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의원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시간 한 10분여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우리 노영민 의원 오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좀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볼까요? 정의당원이라 밝힌 어떤 분.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할 의지는 없는지 물어보고. 이런 말씀이시죠? 이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1등만 당선되는 더러운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2등, 3등. 그러니까 원내 2당, 3당까지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선거구제 개편, 또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정당을 찍는 그런 형태의 투표 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또 기득권이 걸려 있는 문제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에 있어서 그 거대 보수 양당 체제를 그나마 그 허물고 그 진보적인 소수당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죠. 사실 그 덕분에 진보적인 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리 이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나 커요. 다 집중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개헌 논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현재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는 한 정말 백약이 무효다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현재 또 이게 우리나라의 보역 간에 그라든지 뭐 아무튼 이게 여야 간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 그리고 아주 지역주의와 또 이게 결합되고 뭐 이러면서 참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합리적이고 그것이 민주적이라면 그리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가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한번 제도적 변경을 통해 가지고 소수다 정당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도록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음에 짓고 나면 획기적인 아마 그런 좀 제도의 변경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 현안은 우선 야당의 집권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다. 마치 50 시절 민한당을 보는 것 같다는 어떤 분의 지적. 민한당이라면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선명야당이 사라지고 거의 뭐 민정당의 우당, 벗우자 써서 우당 같은 당, 뭐 온갖 그런 몸체가 없는 연체동물 같은 야당, 그런 야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민한당에 결국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신민당이었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여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는 형국인데. 네, 아마 지금 이제 중도통합론 말씀하셨는데 중도통합론을 당해서 얘기하는 분은 없고요. 아마 중도개혁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소위 중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위 좌측으로 어떤 진보적 색채를 강화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풍선을 불면 풍선을 확 불면 풍선이 커지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커지거든요.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이 풍선 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 이외에 대안이 없는데 당이 좌측으로 하면 중도 쪽이 빠집니다. 이게 요요 현상이라나요? 그리고 중도를 강화시켜 나간다 그러면 또 이 좌측 진보 진영 쪽이 또 지지율에서 빠지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는 노선 자체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진보 색채를 강화하면 당 지지도가 올라간다? 우리 당내에 그럼 중도 쪽 의원님들은 아주 그거에 대한 아마 데이터라든지 통계 자료 역대 이렇게 분석해낸 거 아마 즉시 들이댈 겁니다. 이거 실적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할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이제 중도 쪽을 강화해야 당 지지도가 확대된다고 하면 당내에 이제 진보 개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맨날 그 집토끼 무시하고 산토끼 쫓으러 가다가 집토끼 맞아 다 도망간다. 그러면 결국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다시 또 그 빠져버리는 그런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가 계급 정당이 아닌 한에는 국민 정당을 표방하는 한에는 결국은 당의 외연 확대는 전방위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도끼는 확실하게 이건 당의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은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당이 좀 더 유연해야 된다.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아니 집권하지 않을 거면 상관이 없어요. 집권하지 않을 거면 외연 확대 안 해도 되고 집권하지 않을 거면 그냥 그 지지층들 껴안고 몇십 %가 됐든 얼마가 됐든 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집권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 조금이라도 한다면 집권해야 되는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의원님 마지막으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또 누가 되더라도 심각한 그 기울어진 운동자,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이런 기형적 구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런 구조, 이 구조에 바로 직면하게 되실 거고요. 뭔가 이 언론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어렵고 제동을 걸 요책은 없을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안이 모색되고 있으신 겁니다. 네. 예. 그 종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일단은 종편이 급속도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사실 종편이 어떤 언론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말 사회적 책임, 네. 이런 것은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우리가 기댈 곳은 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 예. 그래서 종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 지금 하고 사실 있습니다만, 예. 정말 당의 예산에 상당 부분을 그쪽에 할애해서라도 예. 종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네. 모든 발언과 모든 소위 발언에 있어서의 사실과 다른 사실 왜곡적 발언, 그다음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도, 모든 것에 대해서 법과 제도로서 보장된 그것이 고소고발이 됐든 아니면 시정 조치가 됐든 요구가 됐든 모든 것에 대해서 매일 할 수 있다면 하루에 100건씩이라도 고발해야 된다. 1년 365일 동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고 법률적인 자문 인력도 충원하고 저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무력하게 얻어만 맞지 않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변화 그리고 정치의 혁신 나아가서 국가 개조를 바라는 분들, 그분들 중에 진짜 열성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충북 조합원 분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우리 노 의원님께서 우리 충북의 우리 조합원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충청북도 지역협의회 창립 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정말 압도적 지지 속에 당선되신 네 분의 대의원께도 역시 앞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운동이 이 시대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성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모시고 자원 외교와 관련한 이야기, 또 문재인 의원의 최근 행보, 그리고 현 전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